빗줄기가 강철 채찍처럼 아스팔트 위를 후려쳤다. 서울의 밤은 이미 깊었고 마포대교의 가로등 불빛은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힘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강하나는 낡은 후드티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고된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의 피로감과 축축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병원에 누워있을 어린 동생 민준이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쉴 새 없이 접시를 닫고 취객들의 시중을 들며 번 돈은 다음 주 병원비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상적인 서울의 야경이 아니었다. 다리 위를 질주하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 그리고 그 뒤를 바싹 뒤쫓는 수상한 덤프트럭 하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감각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날카로운 과거의 훈련이 남긴 잔재와도 같은 직감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굉음이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덤프트럭이 미끄러지듯 차선을 넘어 고급 세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끔찍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세단은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몇 바퀴를 구른 뒤에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고를 낸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주변의 다른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급히 멈춰섰고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빗소리를 뚫고 퍼져나갔다. 하지만 하나는 그 혼란 속에서 더욱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정차한 또 다른 검은 세단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구급차를 부르거나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 보였다. 바로 처참하게 부서진 차 안에 있을 생존자를 확인하고 만약 살아있다면 확실하게 끝을 맺으려는 듯한 살기 어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기에 바쁜 그 순간 하나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했지만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연료 누출 가능성, 차량 폭발 위험, 생존자 확인 및 응급처치 우선.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물에 젖은 군복 귓가를 맴도는 교관의 고함, 소리피와 흙먼지로 뒤범벅된 채 동료를 구해야 했던 절박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그녀를 단련시킨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 남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하나는 숨을 고르며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다. 찌그러진 차체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위태롭게 반짝였다. 그녀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구급낭을 열었다. 동생 민준이가 언제 다칠지 몰라 늘 대비하고 있던 것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다른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게 될 운명이었다. 운전석의 남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근처에 버려진 공구를 이용해 안간힘을 써서 찌그러진 뒷문을 비틀어 열었다. 咔一根大西装，昂贵的西装被鲜血染红。一个男人倒在座位上，他的额头裂开，鲜血直流，腹部还插着一根尖锐的金属碎片。他呼吸微弱，生命之火仿佛随时都会熄灭。 하나는 망설임 없이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는 남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의 상처를 소독된 거즈로 압박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복부에 밝힌 파편이었다. 섣불리 뽑았다가는 과다출혈로 즉사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파편이 더 깊이 밝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변을 고정한 후 자신의 겉옷을 찢어 단단히 동염했다.
그녀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바로 그때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둔탁한 금속성 물체가 들려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정신 차려요. 제발. 하나는 남자의 뺨을 가볍게 치며 소리쳤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잠시 하나의 얼굴이 비쳤다. 하나는 남자의 몸을 끌어안고 거의 기다시피 차 밖으로 끌어냈다. 성인 남자의 무게는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지만 초인적인 힘이 어디선가 솟아났다. 그녀는 남자를 다리의 콘크리트 구조물 뒤 어둠이 가장 짙은 곳으로 간신히 끌고 가 몸을 숨겼다. 그들이 몸을 숨기자마자 사내들이 사고 차량에 도착했다. 그들은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생존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듯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그중 한 명이 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차량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폭발했다. 사내들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는 서둘러 차를 타고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화염에 휩싸인 차를 바라보았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녀와 이 남자는 저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었을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남자와 온몸이 비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그를 지키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급히 들것에 실어 옮기는 동안 경찰이 하나에게 다가와 신원과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충분히 버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손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무심코 내려다보았다. 남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것이 분명한 고급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지갑을 열었다. 신분증에는 옅은 미소를 띤 남자의 증명사진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권태민 아우라 그룹 대표이사.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이름과 직함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지갑을 꽉 움켜쥐었다. 오늘 밤 그녀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그리고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서울 최고의 VVIP 병실 소독약 냄새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쾌적한 공간에서 권태민은 눈을 떴다. 천장의 새하얀 마감재가 시야에 들어왔고 곧이어 자신의 생명을 알리는 신박계의 규칙적인 파동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온몸을 옥죄는 듯한 통증, 특히 머리와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고통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최 비서가 태민이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간단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대형 트럭과의 교통사고, 전소된 차량, 그리고 기적처럼 그를 구해낸 신원 미상의 한 여자. 권태민의 눈빛에는 사고의 충격이나 혼란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숙부 권상진 전무의 비열한 수작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사고 현장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을 구한 여자를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권위와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최 비서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사고를 낸 덤프트럭은 도난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장 주변의 CCTV는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나 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태민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권상진은 이사들을 포섭하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었다.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그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권태민은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감추고 적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할 강력한 한 수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최 비서가 찾아낸 한 여자의 신상정보 파일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강하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막대한 빚을 떠안은 채 희귀병을 앓는 남동생의 병원비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고단한 삶.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이력서 한 구석에 짧게 기록된 그러나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삭제된 듯한 군 복무 기록이었다. 특수부대 의무병.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녀가 보여준 침착함과 전문적인 응급처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권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절박함과 비범한 능력, 그것이 바로 그가 찾던 완벽한 패였다. 며칠 후 강하나는 최 비서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지갑을 돌려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다는 정중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별세계 같은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아직 부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차림의 권태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거액의 수표를 건넸다. 하지만 하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목숨값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태민은 잠시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나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부모님의 빈 남동생 민준이의 병명, 그리고 당장 내일 필요한 수술비의 액수까지. 하나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 권태민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제안을 꺼냈다. 나와 결혼해 줍시다. 그는 이것이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임을 분명히 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의 아내 역할을 수행해주면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동생의 평생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계약이 끝나면 깨끗하게 이혼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것은 구원이자 동시에 모욕적인 제안이었다. 하나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는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돈으로 사려 하고 있었다. 미쳤군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권태민은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존심은 가장 먼저 부서져 내리는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부터 민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연락이 왔다. 동시에 사채업자들은 집까지 찾아와 마지막 남은 보증금마저 빼앗아 가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사방이 막혀버린 절벽 끝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권태민의 차가운 눈빛과 흔들림 없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통보와도 같았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하나는 동이 특이 무섭게 떨리는 손으로 최 비서가 남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처량하게 느껴졌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권태민의 법률 대리인이 있는 사무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강하나의 앞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의무 책임, 그리고 금지 조항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었다. 대중 앞에서의 행동 요령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를 연기하는 법,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의무까지. 그것은 결혼 계약서라기보다는 그녀의 영혼을 담보로 한 노예 계약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동생 민준이를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그의 모든 치료 과정을 아우라 그룹에서 책임진다는 조항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망설임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거액의 돈이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다. 현실감이 없는 액수였다. 권태민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약혼녀이고 곧 내 아내가 될 사람이요. 강하나라는 이름은 잠시 잊으시오. 이제 당신은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보고 듣고 행동해야 할 거요.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최 비서가 다가와 그녀를 정중하게 이끌었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의 퀴퀴한 냄새와 고된 아르바이트의 기억은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유리성이었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은 따뜻한 가정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미술관에 가까웠다. 하나가 도착하자마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그녀를 맞이했다. 스타일리스트, 에티켓 강사, 화술 전문가까지. 그들은 마치 원석을 다듬는 장인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며 분석하고 평가했다. 거친 손, 어색한 말투, 구부정한 자세 등 그녀의 모든 것이 교정해야 할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외워야 했고 수백 명에 달하는 재계 인사들의 얼굴과 이름을 암기해야 했다. 그녀의 삶은 통째로 바뀌었지만 권태민과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각기 다른 공간에서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며 유령처럼 지냈다. 그는 언제나 일에 몰두해 있었고 숙부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첫 저녁 식사는 긴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아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색한 식기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울 뿐이었다. 하나는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오히려 허기를 느꼈다.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인간적인 온기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황금 감옥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은 하나에게 자신의 본가에서 열리는 가족 만찬에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약혼녀를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다. 전통적인 한옥의 위엄과 현대적인 건축미가 어우러진 권씨 일가의 본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는 처음으로 뱀의 둥지에 발을 들인 기분을 실감했다. 권상진 전무는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하나를 훑었다. 그는 태민의 옆에 선 이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가늠하고 있었다. 더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낸 것은 그의 딸 권유라였다.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갖춘 그녀는 처음부터 하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유라는 태민과 정략적으로 얽히거나 그의 준하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굴러온 돌처럼 나타난 하나는 그 자체로 모욕이자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유라는 와인과 미술 경영학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들을 쏟아내며 집요하게 하나를 몰아붙였다. 어머 태민 오빠, 어디서 이런 보석을 찾으셨어요? 흙 속에 너무 오래 묻혀 있어서 그런지.
아직 닦이지 않은 느낌이네요.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하나에게 쏠렸다. 그녀가 당황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하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아는 척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동생을 돌보는 법이나 밤새 일해서 번 돈의 소중함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상에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꾸밈없는 진솔함과 역경을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고 유라는 예기치 못한 반격에 얼굴을 붉혔다. 만찬 내내 침묵을 지키던 권태민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하나를 감싸주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던 하나의 지친 얼굴 위로 태민의 낮은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잘했소. 짧고 무심한 칭찬이었지만 그 말은 하나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을 계약의 파트너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인정해준 것 같았다. 차갑기만 하던 그들의 관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아우라 그룹 창립 기념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 권태민의 펜트하우스는 분주한 전쟁 준비 기지 같았다. 스타일리스트 팀은 강하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상류층 사모님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앞에 놓인 드레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듯한 과감한 디자인이었다. 분명 권유라의 교묘한 입김이 작용한 선택일 터였다. 인형처럼 꾸며지는 내내 하나는 이것이 단순한 파티가 아님을 직감했다. 오늘 밤 그녀는 권태민의 가장 빛나는 트로피가 되거나 혹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그가 구축한 성의 가장 연약한 방패였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권태민이 드레스룸으로 들어섰다. 그는 눈부시게 변신한 하나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옥탑방의 초라한 아르바이트생도 가족 만찬에서의 고집센 여자도 아닌 낯설고 매혹적인 여인이 서 있었다.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그녀에게 오늘 밤 반드시 호감을 사야 할 인물들과 피해야 할 인물들의 목록을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그리고 작은 무선 이어폰을 건넸다. 최 비서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거요. 여긴 전쟁터나 마찬가지니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그의 말에 하나는 오히려 익숙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래, 이것은 그녀가 겪어온 또 다른 형태의 전장이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과 부가 총집결한 듯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권태민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밟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밝혔다. 저 여자는 누구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공기를 무겁게 채웠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태민의 팔을 꽉 쥐었다. 그 순간 태민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손을 다독여 주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닌 무의식적인 위로의 제스처였다. 아니나 다를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권유라가 상류층 친구들을 이끌고 독사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일부러 악명 높은 미술 평론가를 하나에게 소개하며 자선 경매에 나온 추상화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현학적이고 어려운 용어들을 쏟아내며 하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평론가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에게 그림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명백한 함정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가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다.
하나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는 척 허세를 부리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그림을 보니 비 오는 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던 제 친구가 생각납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저 혼란스러운 붓질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은 잘 모르지만 저 그림 속에서 치열한 삶의 이야기는 똑똑히 보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의 순간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가식과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 틈에서 그녀의 순수한 해석은 오히려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평생을 자수성가하여 혈통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는 아우라 재단의 노회장이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직접 하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공개적인 지지의 표시였고 권유라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권태민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다. 권상진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강하나라는 변수를 너무 얕잡아 보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권상진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를 데리고 와 하나에게 소개했다. 그는 일부러 빠른 속도의 영어를 사용하며 아우라 그룹의 미래 환경 전략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졌다. 통역사가 있었지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었다. 하나가 당황하여 얼굴을 붉힐 것이라 모두가 예상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 태민의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보고서를 무심코 읽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통역사를 통해 차분하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요약하여 전달했다. 그녀는 유창한 언변을 과시하는 대신 남편의 일을 곁에서 꼼꼼히 챙기는 현명한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에 권태민이 대화에 합류했다. 그는 하나의 답변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유창한 영어로 투자자에게 더욱 심도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투자자는 크게 만족하며 돌아갔고 권상진의 두 번째 계획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잠시 후 테라스의 한적한 곳에서 태민은 새로운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 꽤 인상적이군.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는 얇은 드레스 차림의 그녀가 밤 공기에 살짝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말없이 자신의 턱시도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재킷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계약으로 얽힌 파트너가 아닌 하나의 팀처럼 보였다. 아우라 그룹의 자선 파티는 권태민과 강하나의 관계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서서히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더 이상 철옹성 같던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때로는 거실에서 업무를 보며 하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하나 역시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가거나 그가 거르기 일수인 식사를 챙기는 등 소박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격식적이었지만 그 빈도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어느 날 밤 태민은 기업 인수합병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가 무심코 하나에게 의견을 물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두 회사 중 어디에 투자하겠소? 그는 별 기대 없이 던진 질문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재무제표나 시장 분석 대신 두 회사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소비자로서의 경험과 직원들의 표정에서 느꼈던 직관적인 감상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대답은 수많은 보고서가 알려주지 못한 통찰력을 주었다. 태민은 그녀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자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귀중한 조언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고민,
바로 자신을 노렸던 암살 시도의 진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서재는 사고 현장 지도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고 수많은 증거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태민의 전문 보안팀은 모든 공식적인 증거가 단순 사고를 가리키고 있다며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나는 그가 내민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사고 차량의 잔해 사진에 머물렀다. 이상해요. 현장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녀의 말에 태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전문가들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그녀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하나는 의무병으로서 수많은 참혹한 현장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덤프트럭과의 고속 충돌이었다면 파편이 훨씬 넓고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어야 했다.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 또한 부자연스러웠다. 결정적으로 차량이 불탄 지점은 엔진이나 연료 탱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뿌려진 촉진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화재라는 강력한 증거였다. 태민의 보안팀이 자금 흐름과 배후의 동기에만 집중하는 동안 하나는 범죄가 실행된 방식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태민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는 이 사건을 기업 암투가 아닌 전문적으로 훈련된 자들이 개입한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밤마다 비밀스러운 동맹이 되어 함께 음모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태민은 자신의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했고 하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과 전술적인 시각을 제공했다. 그들은 권상진이 설립한 유령 회사가 해외의 한 보안 컨설팅 업체와 거액의 자금 거래를 한 내역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전직 용병들로 구성된 위험한 집단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마침내 숙부의 검은 속내와 연결될 결정적인 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증거를 분석하는 동안 그들의 물리적 그리고 감정적 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다. 같은 서류를 집으려다 손끝이 스쳤을 때에 미묘한 떨림, 소파에서 잠든 그녀의 어깨 위로 담요를 덮어주며 잠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그의 부드러운 시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깊어지고 있음을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적에게도 감지되고 있었다. 권상진은 태민의 수사가 자신의 턱 밑까지 차오고 있음을 방알, 그리고 그 중심에 예기치 못한 변수 강하나가 있음을 보고받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하나는 오랜만에 홀로 외출하여 병원에 있는 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문득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오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다. 그날 밤 마포대교에서 보았던 바로 그 차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높이며 그녀의 차를 위협적으로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추격전. 이제 위험은 더 이상 권태민에게만 향해 있지 않았다. 음모의 칼날은 정확히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공포가 번져나갔다.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리고 강하나의 차는 붐비는 서울 도심의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휘청거렸다. 백미러 속 검은 세단은 맹수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물고 늘어졌다. 평범한 운전자였다면 이미 공포에 질려 사고를 냈을 테지만 하나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야성이 깨어났다. 그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좁은 골목길과 익숙한 지름길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상용으로 항상 소지하고 있던 이어폰을 통해 최 비서에게 필사적으로 외쳤다. 추격당하고 있어요. 마포대교 사고 때와 같은 차입니다. 그 보고는 즉시 권태민에게 전달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민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안전에 대한 공포와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적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폭발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보안팀을 동원해 그녀의 차량 GPS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혀갔다. 한편 막다른 길에 몰린 하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는 일부러 인파가 붐비는 시장 입구에 가판대를 들이받아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혼란이 극에 달한 틈을 타 추격자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 그녀는 차를 버리고 사람들 속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태민의 보안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추격자들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하나의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태민은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숙부에게 달려가 그들이 찾아낸 증거들을 던지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가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지금의 증거만으로는 권상진이라는 거대한 뱀의 꼬리만 자를 수 있을 뿐이라고, 몸통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라고 냉정하게 설득했다. 뱀을 잡으려면 굴 전체를 쳐야 해요. 섣불리 풀을 건드리면 뱀은 더 깊이 숨어버릴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즉 권상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거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덫이 필요했다. 그렇게 그들의 완벽한 함정을 위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강하나의 난폭 운전 사고는 그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었다. 태민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에게 책임을 물으며 그녀를 골칫거리라고 맹비난했다. 하나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그에게 맞섰고 그들의 격렬한 부부싸움은 권상진이 심어놓은 집사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날 이후 하나는 주 침실에서 나와 손님용 침실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은 마주쳐도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들의 결혼이 압박감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완벽한 착각을 적들에게 심어주었다. 권상진과 권유라는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희열을 느꼈다. 그들은 권태민이 고립되었으며 강하나는 이제 이용 가치가 사라진 버림받은 패라고 확신했다. 특히 권상진은 강하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권태민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들의 시선이 철저히 두 사람의 거짓 불화에 쏠려 있는 동안 태민과 하나는 물밑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권상진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물 바로 김 이사를 다음 목표물로 정했다. 그는 과거의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상진에게 협력하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가장 약한 고리였다. 태민이 직접 나서는 것은 김 이사를 겁먹게 할 뿐이었다. 이 임무는 하나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권 씨 일가의 권력 다툼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를 연기하며 김 이사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가 자주 찾는 한적한 사찰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사업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아픈 동생 이야기,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에 갇혀버린 답답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김이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녀는 동정심을 자아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사님도 많이 힘드시죠? 예상치 못한 위로의 말에 언제나 냉철함을 유지하던 김이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빛 속에 억눌려왔던 갈등과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덫은 놓여졌고 먹잇감은 미끼를 물기 시작했다. 임시 이사회 당일 아침,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하나는 말없이 권태민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고 권태민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쥔 손에 힘을 주었다. 더 이상 연기를 하는 불안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있었다. 태민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을 읽은 하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걱정 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바위 같은 믿음이 실려 있었다. 그들의 증인 김이사는 약속된 장소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무대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다. 길고 육중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회사의 운명을 쥔 이사들의 냉정한 얼굴들이 마주하고 있었다. 예정된 시간에 권상진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권태민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리스크 관리 실패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최근 조작된 주가 하락 데이터와 그의 불안정한 사생활, 즉 하나와의 불화설을 교묘하게 엮으며 이사들을 선동했다. 마침내 그는 권태민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며 불신임 투표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상황은 권상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동조의 뜻을 표했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마저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 권태민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의 뒤에 앉은 하나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회의실 전체를 조망하고 있었다. 권유라의 입가에는 이미 승자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 권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다. 잠깐만 숙부님,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 비서와 함께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의 김 이사가 들어섰다. 그를 본 권상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김 이사는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권상진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과정, 그리고 문제의 용병업체에 자금을 전달한 내역까지 그의 증언과 함께 그가 빼돌린 비밀 장부의 원본이 모든 이사들에게 전달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상황은 역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권태민이 준비한 결정타는 따로 있었다. 김 이사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한지하 주차장의 흐릿한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권상진이 용병업체의 대표로 보이는 남자와 접선하여 돈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포대교 사고는 확실하게 처리된 건가? 그 여자 강하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영상 속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빼도 박도 못할 암살 모의의 증거였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고 권상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권상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목표는 권태민이 아니었다. 자신을 배신한 김 이사였다. 이 배신자, 그가 김 이사를 향해 문진을 내리치려는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권태민의 경호원들보다도 빠르게 하나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김 이사의 앞을 막아서며 권상진의 팔을 정확하게 쳐내고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권상진의 손에서 문진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들은 행운으로 신데렐라가 된 가난한 여자가 아닌 냉철하고 훈련된 전문가의 움직임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의 과거는 100마디 말이 아닌 단 하나의 완벽한 제압 동작으로 증명되었다. 태민은 경외와 깊은 사랑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곧이어 들이닥친 보안 요원들이 발버둥 치는 권상진을 끌고 나갔고 권유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끝났다.
권태민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완벽하게 도려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권상진과 그의 일파는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우라그룹은 오랫동안 조직을 좀먹던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고 권태민이라는 강력하고 현명한 선장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이사회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강하나 역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 좋은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맨몸으로 흉악범을 제압한 CEO의 아내는 그룹 내에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라는 황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우라 재단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보육원을 방문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기획하며 그녀가 가진 따뜻함과 진정성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갔다. 그녀는 권태민의 아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강하나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의 텅 비어있던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는지 매 순간 깨닫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태민은 하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그들의 시작을 알렸던 낡은 결혼계약서와 그의 서명이 이미 기입된 새로운 이혼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계약의 모든 조건이 완수되었음을, 이제 그녀는 자유롭다는 사실을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약속했던 모든 보상은 물론 그녀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올감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는 이혼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폭풍우 치는 밤의 다리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이렇게 한 장의 서류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감춰진 고통과 슬픔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했다. 그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끝으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를 생각하며 직접 고른 단아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들려 있었다. 강하나 씨, 나와 평생을 함께할 진짜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계약이 아닌 마음으로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벅찬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완벽한 빛을 발했다. 그들은 계약의 증표였던 낡은 서류를 함께 찢어버리고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오해를 녹여내는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 정원에서 민준이가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권태민과 강하나의 손은 단단히 마주 잡혀 있었다. 태민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철함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남자의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하나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세상을 구원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되찾았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의 운명적인 만남은 서로를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차가운 계약서가 아닌 서로의 온기로 채워나갈 따뜻한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다.